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강윤입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왜 계속 새민련이라 부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명칭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자유민주연합은 자민련, 새민련은 새민련이라고요. 홍 대변인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 대변인실 명의의 논평을 내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홍 대변인이 당시 발표한 3건의 논평에는 새민련이라는 표현이 18번이나 등장합니다. 통상 첫 호명 때 쓰기 마련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식의 풀 명칭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새민련이 보여줬던 새민련도 이 새민련은 새민련도 새민련의 정말 새민련은 새민련 즉 새민련은 당장 정당은 정식 명칭과 약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함께 등록합니다. 3월 16일 창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칭을 새정치연합으로 등록하고 언론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창당 보름이 지나도록 새민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품위 없음은 물론 새정치연합이 얼마나 여당에게 우습게 보이는지를 다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공약, 복지공약, 민주헌정질서 파기에 대해 강력히 싸우라는 주문에 제1야당다운 결기와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는 국민들은 기초공천 문제에 매달려 20여 명의 의원들이 농성하는 장면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도 공감도 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짤막한 소식 하나 추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에게 뇌물 받고서 구속 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법정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는데 남재준 현 원장은 간첩사건 조작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많이 비판받으면서도 건재한데 정작 자신은 감옥에 들어와 있어서 화병이 난 건지 어쩐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큰일입니다. 댓글 작업도 독려하고 심리전 지휘도 하셔야 할 분이 이렇게 아프시다니 걱정입니다. 지난번 국정원장 임명될 때 재산 공개한 거 보니까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도 있으시던데 왜 이렇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는지. 어쨌거나 법무부에서 특별히 잘 좀 보살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6시대의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와 만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네, 논쟁으로 본 뉴스 이 시간 담당해주고 있는 국민TV 안은필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이슈는 뭔가요?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지난 24일과 31일에 파주와 백령도에 각각 무인기가 추락했습니다. 네. 백령도 무인기의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발진해서 대청도와 소청도를 거쳐서 결국엔 백령도에 추락한 것으로 북한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네. 백령도에 지난달 31일에 추락한 무인기는요. 북한을 출발해서 연료 부족으로 백령도에서 추락한 것으로 지금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죠? 네. 그 외에도 북한에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몇 가지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애초에 국방부에서 북한제일 것이라고 추정했던 근거는요.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보게 되면 북한에서 서울로 날아온 뒤에 다시 회귀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런 근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북으로 파주 무인기의 경우에는 북으로 돌아갈 만큼의 충분한 연료량이 남아있었던 점, 그리고 기용 날자라는 북한식의 용어가 사용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날짜라고 네. 쌍지읒을 쓰는데 거기는 그렇죠. 좀 날자라고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인기 추락 과정에서 펼쳐진 낙하산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군에서 주로 쓰는 십자형 낙하산이라는 점, 이것도 북한제라는 추정의 근거입니다. 그렇군요. 지난번 천안함 4년 전 천안함 사건 때는 그 1번 이렇게 쓰여 있어서 예. 이게 북한 거라고 그 단정적인 것에 근거가 됐었는데 이제 네. 기용 날자 이런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파주에 추락했던 게 일주일 앞선 추락인데 그 예. 당시에는 정부가 북한 단정을 좀 미루었고 이거 자체도 뭐 예.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약간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네, 정부가 24일에 먼저 발견된 파주 무인기의 경우에요. 대공 용의점이 없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31일에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두 무인기 모두 북한 소행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청와대 방공망이 뚫렸다, 이런 비판을 피하려고 쉬쉬하다가 백령도에서까지 발견되니까 그제서야 곧바로 북한에서 온 것이다, 이런 발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백령도 무인기의 경우에는 우리 상공에 들어왔을 때 해병대가 벌컨포 300여 발을 발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네, 뭐 한 5분간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 쐈는데 고도가 안 맞아서 다 허사였다고. 예,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조선일보가 오늘자 일면에 싣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애초에 군 당국은 사진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쾅쾅 못을 박았었잖아요. 어떻게 예. 된 거예요? 맞습니다. 사진이 공개되면 북한에게 무인기 테스트의 성공 여부를 알려주는 셈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물론 공개된 사진의 그 질 자체가 뭐 구글 어스라고 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보다 훨씬 떨어진다고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사진이 제대로 찍혔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국방부는 사진 유출의 경로를 현재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작전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알려준 격인데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국가 뭐 안보 이런 거를 강조하던 조선일보가 도대체 종을 잘 못 잡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논쟁이 있는 부분은 주로 어떤 주점입니까? 그러니까 뭐 무인기에 폭탄을 수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뭐 오늘 신문들의 주요 주장이고 좀 상당히 자극적이던데 네. 좀 정리를 해봐 주실까요? 예, 많은 신문들이 무인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폭탄 테러, 특히 동아일보는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하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와 수도방위 사령부에 저고도 레이더 등의 탐지 장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네. 그리고 유관식별 외에는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정조준해 무인기로 공격해도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니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대북 방공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논지인데요. 네. 이런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들도 물론 다수 있습니다. 나쁜 북한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이용해서 공포감만 야기시키고 문제의 본질은 흐리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우리 방공망이 뚫렸냐, 뭐 어떻게 뚫렸고 대책은 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미국 MBC 보도에 의하면 골동품이라고 칭할 정도의 무인기에 뚫린 셈인데요. 네. 정부가 객관적인 상황 설명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결과적으로 본질적 문제는 피해간다, 이런 지적입니다. 본질은 말씀하셨던 대로 군의 경계태세이고요. 심지어 백령도에 침투한 무인기의 경우에는 공군이 저고도 레이더로 탐지를 했었음에도 네. 마지막에 발견된 것은 사실 주민의 신고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정권 연세대 교수도 관련해서 말을 한 것이 있는데요. 화질이 아무리 조악하다고 해도 청와대와 병력 사진이 무인기에 찍혔다는 것은 우리의 통합 방위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태세와 관련된 문제는 적어도 탐지 레이더를 수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탐지와 방어를 철저히 해야 하는 군의 기강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기강과 관련된 것이다. 이 네. 부분이 좀 액센트가 찍혀져 있고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주장들은 지금 나타난 결과만 놓고 위험하니까 뭐 장비를 도입하자 뭐 이런 거였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살펴본 내용은 애초에 왜 뚫렸는지를 잘 살피자 뭐 이런 것으로 읽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방위원회 소속의 백군기 의원은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군은 소형 무인기 탐지가 가능한 저고도 레이더 등을 긴급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저한 소요 검증 없는 긴급 도입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소요를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보의 문제는 늘 시급한 것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장비를 사들이는 식의 대처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먼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 개발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비판들이 힘이 더 실리는 상황인데요. 네.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었고요. 군이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지점입니다. 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군이 설마 하는 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됐는데요. 국방부는 2일 북한의 무인기는 초보적 기술 수준의 정찰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의 해상도도 매우 낮아 화질이 구글 위성 사진보다 못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결국 초보 수준에 뚫렸다는 걸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무선 조종 비행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공역 통제 및 경량 비행체 등록제 등의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우리나라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예. 300m쯤은 굉장히 낮게 비행하는 거라면서요. 지금 예. 청와대 인근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갑자기 호들갑을 떨고 하는 건데 네. 90년대부터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고 무인기를 왜 개발해서 어디에 쓰는지를 뻔히 알고 있었다면 그렇죠.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좀 힘들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미디어스에 난 보도를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미디어스 보도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북한 무인기로 삼성 홍보 나선 중앙일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중앙일보가 오늘 지면에서 문제가 된 무인기에 송신장치가 탑재됐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매체에서는 초보적 기술로 만들어진 조악한 수준이다라는 것이 주였던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중앙일보는 무인기를 초정밀 유도 미사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위험을 강조하고 해당 무인기가 F-22 등 스텔스기와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고 식별을 하더라도 작은 크기 때문에 격추가 어렵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 재밌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같은 지면에 F-35 가격의 30분의 1 수준 가격인 무인정찰기 시장에 대한 기사를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서 드론의 급성장과 맞물려 킬러 로봇에 대한 규제를 UN 재래식 무기금지 협약 CCW가 올해 5월 논의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논의 대상인 킬러 로봇 중에 재밌는 점이 삼성 테크원이 개발한 비무장지대에 배치해놓은 감시경계 로봇 SGR-1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스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요. 예. 중앙일보와 삼성그룹의 특수관계를 생각해보면 지면에 배치한 기사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를 그 했습니다. 공포심과 예. 지면을 이용해서 자기들 사업도 좀 자랑했다 이런 얘기죠. 네, 오늘 중앙일보는 아무튼 뭐 그 송신장치가 있다라고 한 부분은 이따 네. 저도 따로 언급을 할 생각입니다만 예. 많은 문제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국민 라디오. 네, 봄 날씨가 변덕이 심하다더니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군요. 건강들 잘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경제 쟁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길경식 연구이사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그림자 금융이 1,500조 원을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1,500조. 이러면 우리나라 1년 GDP보다도 더 큰 규모 아닙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그림자 금융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그림자 금융이 뭔지도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일단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광의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11.2%, 157조 원가량이 늘어나서 1,561조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지난해 이제 명목 국내 총생산인 1,428조 원보다도 더 많은 수치인데요. 네. 일단 이 그림자 금융이란 건 영어로 하면 섀도우 뱅킹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규제 영역 밖의 신용 중개 활동을 말을 하는데요. 네. 뭐 이 신용 중개 활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은행이 하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은행과 유사한 이 신용 중개 기능을 하면서 은행과 같은 어떤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이제 섀도우 뱅킹인데요. 네. 그러면서도 중앙은행의 어떤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예금자 보호도 원활하게 받을 수 없어서 이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혹은 그런 금융기관들의 금융상품을 총체행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는 건데, 네. 뭐 법에는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법에 걸린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뭐 그냥 금융 당국에서 어떤 규제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겉으로 이제 빠져나와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개인들이 하는 무슨 대부업 그런 것과는 좀 다르고요. 그런 것하고도 일정 부분 겹칩니다. 네. 그러니까 사채업도 일종의 그림자 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함은 되는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규제도 덜 받고 지원도 덜 받는다. 뭐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일단 이게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어떤 대형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에 이제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그림자의 비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이제 이코노미스트지가 2008년도 9월 22일자 이제 최초로 사용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유행처럼 사용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 상품 이름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림자 금융이라고 할 수 있죠? 주로 이제 증권회사라든지 여신 전문 금융회사, 뭐 MMF라든지 헤지펀드 등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들 대부분이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관리하는 신탁 계정도 이 그림자 금융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업자가 빌려주는 사채도 이 그림자 금융에 들어갑니다. 예. 사채도 그림자 금융이라 MMF 같은 거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금융상품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은행에 있는 예금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중 근데 이자보다 조금 더 주는 면이 있어서 일반인 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죠. 예, 근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명동에 명동하면 뭐 큰 곳 뭐 이런 식으로 그 유명한 사채 시장이 있었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전을 갖다가 뭐 찾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또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이 그림자 금융이 좀 이슈가 됐던 건 중국에서 이 그림자 금융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관련한 문제들이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일단 이 대출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이란 건 어쨌든 곧 투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그림자 금융 규모가 커졌다는 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과 그냥 같다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볼 때
단순히 대출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아무리 많이 돈을 빌렸다고 해도 수익이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해서 갚아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돈들이 과연 어디에 투자되었느냐가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앞에서 그 그림자 금융이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서 사용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처음에 2008년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처음 그랬죠.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이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은행 대출 이외에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ABS, 또 뭐 MBS, CDS 같은 파생금융 상품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 그 그림자 금융에 해당이 됩니다. 아하, 네. 근데 이 그 상품들이 그때 당시에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투자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2007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 투자됐던 돈들이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러면 네. 지금 그림자 금융에 해당되는 돈들은 지금은 대개 어디에 주로 투자되어 있나요? 이 그림자 금융이란 게 일반 개인 그 투자자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대부분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인기가 있습니다. 뭐 이른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그런 건가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일반적인 은행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보다 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는 개인이라든지 기업들만이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아, 그렇겠죠. 그리고 보통 그런 투자처들은 대부분 그 부동산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시장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몰려 있다라고 봐도 그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뭐 개인이든지 기업이든지 할 것 없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8년도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대세 하락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 부동산에 돈을 대주었던 저축은행들이 이미 2011년도부터 이제 파산을 하고 있고, 중소형 건설사들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도 계속 파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림자 금융에 이제 주로 부동산에 투자가 돼 있는데 돈이 꽉 네. 묶여 있다, 잠겨 있는 상태인가요? 예상 수익률을 못 이미 낸 채? 이제 잠겨 있는 상태를 지나서 네. 그런 돈들이 이제 회수가 불가능한 파산하고 부도나고 파산한 길로 접어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동양증권이라든지 웅진에서 겪었던 그런 문제들도 대부분 이 그림자 금융에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 CP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은행에서 하는 그 뱅킹이 아니기 때문에 섀도우 뱅킹에 들어가는 거고.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일본이나 미국이 겪었던 부동산 거품 붕괴가 아직 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품 붕괴가 우리나라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일본이나 미국이 겪었던 금융기관의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 발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뭐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그림자 금융 문제 어떻게 해야 대처나 해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자 금융이란 건 덜 통제를 받고 덜 지원을 받는 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이 그림자 금융에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기관들이 어떠한 상품들이 있고 어떤 기관들이 있고 현황이 얼마나 되고 있고 한 거에 대한 현실 일단 구체적인 파악이 먼저 필요할 거고 이런 것과 관련한 규제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시행하고 감독하는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이게 규제도 덜 되는 금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전히 다 파악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점.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 새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여기